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저가 전략과 물량 공세로 각국의 시장을 잠식하며 기존의 강자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독특한 전략으로 자신들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는데요. 이를 직접 목격한 독일의 한 기업인은 한국의 방식에서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냐민입니다. 독일 남서부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히 상품을 팔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넘어 독일 제품의 입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이름 아래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밀한 제조업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독일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과 북미, 아시아까지 독일 제품을 유통하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베냐민, 당신들이 팔고 있는 이 부품은 너무 비싸요. 중국산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라는 말이 제게 낯설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하던 독일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갔고 그 결과 거래처 이탈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 유통 파트너사마저 중국산 제품으로 라인업을 교체하면서 회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사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도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분석하라는 임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술력과 혁신으로 고유한 시장을 구축한 곳이다.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한다. 상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다를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독일조차 중국의 공세를 막지 못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 읽어보니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이건 독일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놀랄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독일에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저로선 이런 효율성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때 한국은 독일에 비해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은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움직이는 사람들, 차량 행렬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로비에서 간단한 음료를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유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출장으로 오셨나요? 혹시 비즈니스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유럽을 제외하고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나라를 몇 번이나 가봤던가요? 영어에 능숙한 서비스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중국산 제품들이었습니다. 작은 생활용품부터 간단한 전자기기까지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독일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면 두세 배는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선 말 그대로 거저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약간 실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고품질의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잠식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미팅에서 한국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대화가 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독일에서는 중국 제품과 많이 경쟁하시겠네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다르다고요? 한국도 중국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렴한 소비재는 중국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매우 민감해서 고가 제품이나 중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고가품 시장에선 중국산 제품이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걸 어떻게 버티나요? 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격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과 신뢰로 승부하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대화는 저를 자극했습니다. 기술과 신뢰라니 독일이 한때 자랑하던 가치를 한국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그렇게 품질을 중시한다면 왜 여전히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소비자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을 비교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저렴한 중국 제품도 잘 팔리긴 했지만 신뢰가 필요한 고가 제품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압도적인 우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 리뷰에서도 중국산은 가성비는 좋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독특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제품의 가격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제품군에서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이 어떻게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서울 창신동 문구완구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사가 한국의 전통 도매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중국 제품 공세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준 것이었어요. 창신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문구완구 시장으로 한때 전국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심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들이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몇 상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득 독일에서 한창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떠올랐어요. 이곳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문구류와 완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어요. 상인은 마지못해 웃으며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진열된 제품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한국산 제품은 비싸서 팔리질 않아요. 그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여올 수 있어요. 500원짜리 문구 하나를 한국에서 만들려면 원가만 그 이상인데 중국에서는 완제품을 그 가격에 가져올 수 있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작은 플라스틱 완구를 하나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비싸서 많이는 못 팔지만 품질만큼은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죠. 저는 그 작은 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마감 처리나 내구성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 싼 걸 원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들어야 저희 기술이 남아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시장이 단순히 중국산 제품에 잠식된 곳이 아니라
저가와 품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현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팔아야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기술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산 제품을 강조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점은 중국산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상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제품으로 경쟁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서 수입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한국 제품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품질에서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거의 완전히 밀린 기업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품질과 기술력으로 버티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한국 제품을 고집하는 상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신동에서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저는 다음날 미리 예약한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인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과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독일에서도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 중이었지만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침투해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쿠팡 본사에 도착하자 회사 직원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며 투어를 안내했습니다. 베냐민님, 쿠팡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신뢰를 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쿠팡의 강점은 바로 로켓 배송이라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문 후 몇 시간 안에 고객의 문 앞에 상품을 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써본 적이 있었지만 쿠팡의 속도는 그 이상이라고 느껴졌어요. 중국 제품들도 이 시스템에 많이 포함되나요? 제가 질문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은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된 제품만 취급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고객 리뷰나 상품 평가가 낮은 제품은 플랫폼에서 금방 도태됩니다. 결국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를 더 신뢰하게 되죠. 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실제로 쿠팡 플랫폼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가형 제품 중에는 중국산이 많았지만 고급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가 제품에서 한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묻자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품질이나 내구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느끼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고가 제품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합니다. 쿠팡 직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을 중시한다며 리뷰와 평가 시스템이 상품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만으로 선택한 제품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이 말에서 한국의 독특한 소비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품질 문제로 인해 환불 요청이 많았던 중국산 제품은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였죠. 이건 한국 소비자들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시하죠. 직원의 말은 다시 한번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 저는 쿠팡의 창고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설비와 빠른 분류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장 안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우리는 중국과 같은 초저가 전략 대신 신속성과 품질로 승부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쿠팡 앱을 직접 다운받아 몇 가지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웠던 건 상품 정보와 리뷰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였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평가했고 그 평가가 곧 상품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5번째 일정은 배터리 제조 공장과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산 산업기계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독일 기업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나라였기에 이번 방문은 중요한 학습 기회였죠. 첫 방문지는 배터리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환경과 자동화된 설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저를 환영하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꺼내든 배터리 샘플은 3원계 리튬 배터리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였습니다. 관계자는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과 성능을 모두 고려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죠. 최근 독일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몇 차례 논의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품질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떠올리며 질문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잦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습니까? 공장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 배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이죠.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담당자가 농담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 시장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보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저는 웃으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은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자신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분명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강한가?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다음날 일정에서 곧바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소제조업체였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생산해 전자기기와 산업기계에 납품하던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너무 싸요. 우리는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공장을 둘러보니 일부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고 직원들도 많이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일부도 중국산 부품을 섞어야만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등을 돌립니다. 그는 무겁게 말했죠. 한국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은 이미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상공인과 도매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가격만으로 승부를 보는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신동에서 만났던 상인들의 고충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제품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한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단순히 중국 제품을 배척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 개발, 자금 지원과 정책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원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산 제품과의 품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었죠. 그는 공장의 한 구석에 새롭게 설치된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품질 중심 구매 성향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부품을 사용하는 한 전자제품 회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싸다고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특히 신뢰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쿠팡에서 확인했던 데이터와도 일치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기술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의 말은 한국의 기술 중심 전략이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오후 한 상인과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파는 중국산 제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싸긴 싸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몇 번 쓰면 금방 망가져요. 우리 손님들 중에는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다시는 중국산을 안 찾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 기술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점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국 산업이 위축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기술력과 신뢰를 통해 차별화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독일과 다를 뿐이다.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 깨달음은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학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거리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 가게에 들러 간단히 전통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식재료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산 재료는 절대 안 써요. 손님들이 금방 알아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건 더 신경 써요. 라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먹거리에서도 신뢰와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치와 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연결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출장의 목적은 단순히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철학과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독일에 돌아가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독일이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할 실질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출장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품질, 신뢰 그리고 독창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움의 무대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맞서기보다는 품질과 신뢰로 승부하며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차별화되도록 지원합니다. 독일도 이런 협력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며 특히 고가 제품에서는 절대적으로 한국산을 선호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태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품질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리더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령하려 해도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도 고품질 기술을 통해 이런 차별화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 보고를 듣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공세를 무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처음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리려면 단순히 중국산 제품과 같은 선상에서 싸우는 대신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전략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걸 해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산업 전반에서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이나 저가 제품에 의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시장에서는 결코 품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전자제품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독보적인 신뢰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회사도 그런 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경쟁의 무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와 우리 회사에 커다란 교훈을 안겨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해줬어. 우리도 한국처럼 신뢰와 품질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의 일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 전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데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 중심의 신뢰 캠페인을 유럽 시장에서 시작하고 세부 전략을 직원들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다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찬디마입니다.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쿠르네갈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눈부신 녹색의 차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멀리 아담스 피크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둘 그리고 저까지 5식구가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렸죠. 하지만 그 집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셔서 늦은 밤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빨래를 해주시며 조금이라도 보태려 노력하셨어요. 때로는 마을 시장에서 과일을 팔기도 하셨죠. 어릴 적부터 가족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려 살았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큰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헌옷을 고쳐 입고 다녔죠. 때로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만이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어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때로는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우리 가족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저 역시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빚까지 내려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운 좋게도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차를 가공하고 포장하는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이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갔고 열심히 일했어요. 차 잎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손은 항상 차잎 때문에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다치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 제가 받는 급여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여동생들의 학비를 대기는커녕 매달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스리랑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때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돌아왔더라고요. 큰 집을 사고 가족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례를 들으면서 한국에서의 기회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한 아저씨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고 돌아와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해요. 다른 분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힘든 노동과 고생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보상과 성취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보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푸른 자연. 모든 것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밤새 조사를 하면서 점점 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생들의 학비도 낼 수 있고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결국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찬디마,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는 널 믿는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기로 했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부를 위해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삶은 제가 살던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난한 시골 출신의 주인공이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일하며 성공하는 이야기였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주인공의 힘든 시간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은 생소했고 발음은 더욱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웃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일도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어. 그리고 김치. 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지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한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힘들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또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와 떠날 때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 몇 년 만에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길이 넓어지고 정말 놀라운 나라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과 스리랑카의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두 나라 모두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동경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일하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믿었어요.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한국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곧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했어요. 이제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드디어 한국 취업 신청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센터에 도착했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같은 꿈을 안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담당자는 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찬디마 씨, 서류는 잘 준비되었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으로의 취업은 대기 기간이 꽤 길 수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자 발급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대기자가 많아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본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일반적으로 1년, 때로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정한 국가별 연간 할당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니 실망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삶,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겠다는 약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상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그날 밤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모두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찬디마, 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어. 한국어도 배웠고 시험도 통과했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꼭 기회가 올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궁금해했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뉴스를 찾아보며 혹시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저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인다는 뉴스를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실망했죠. 그건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스리랑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때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그 말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난 꼭 한국에 가고 싶어.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는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기회가 올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날마다 실망스러운 현실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곳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뻔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들은 모두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좋은 근무 환경에 대한 것뿐이었거든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사를 읽고 관련 영상도 찾아봤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국인들의 분노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태국 노동자의 증언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할 때 심한 차별과 폭언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일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본 모습,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들의 경험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도 친구는 제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 나를 차별한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어. 친구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 태국인들과 스리랑카인들의 경험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혹시 국가별로 또는 일하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벤코리아 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알게 되었어요. 한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부는 심지어 마약 유통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 많은 태국인들이 처음에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 일부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서 돌아가기 싫어 불법 체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저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행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로 태국인의 입국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있었어요. 이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같이 정직하게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상황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찬디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올지도 몰라. 한국에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 저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를 다시 한번 분발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생각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회사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찾고 있다고 했어요. 찬디마,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곧 빛을 발할 거야.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친구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과 동시에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그려보곤 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모으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도 생각해 보았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향수병 등.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은 더욱 커져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험담도 찾아 읽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배우며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과는 달리 저는 준비된 상태로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때때로 밀려오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희망과 기대가 더 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자.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저는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희망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리랑카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일과의 시작은 한국어 공부입니다. 한국 뉴스를 듣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해요. 때로는 발음이 꼬여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웃으며 다시 도전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모든 게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낯선 맛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찬디마,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니 내가 꿈꾸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는 한국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실제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들도 있었지만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언어 장벽, 문화 충격 등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도 제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그동안의 준비를 생각하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든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는 그날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찬디마입니다. 지금까지 이 날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